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수사부터 지켜보자던 여당이 전격 합의로 선회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남은 쟁점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대장동 수사 키맨 김만배 씨가 2시간여 뒤에 석방됩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미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실 것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상황이라서 석방 후에 그의 입이 더 주목되죠. 관련 내용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1월 23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20년 총선에 낙선한 뒤 CJ 계열사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노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개입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이 지난 9월에 이어서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16년 말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가 1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찰청 특수본이 내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을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음 주에는 일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막판 진통 끝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데 최종 합의했습니다. 기간은 내일부터 45일간이며 자료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거친 뒤에 관계기관 보고와 현장 검증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3년 동안이나 시신을 숨겼던 친부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기간 아이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지방자치단체의 신고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여드름 연고가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품 통관과 판매 과정에서의 허점을 악용한 건데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가 뒤늦게 판매 차단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주택 보유자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면 예산안 처리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또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국회가 나서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또 책임을 밝히고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면 국정조사 특위는 모두 45일 동안 활동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의원 2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맡습니다. 예비조사 기간 15일을 고려하면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끝난 뒤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합니다. 예산안 처리 뒤 본조사 실시라는 데 공감하고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며 겨우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원내대표 두 분께서 아마 충분히 고려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서로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국정조사는 자료 제출 과정을 거쳐 기관 보고와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이 진행됩니다. 막판 쟁점이 됐던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는 빠졌습니다. 국정조사는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태 이후 6년 만입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라는 국정조사 목적이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당장 국조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준비 과정에서부터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참사 배경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꼽고 있습니다. 경비와 경호 인력이 지나치게 동원돼 참사 당일 안전관리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야 3당은 앞서 제출한 계획안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를 조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조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경호처는 결국 제외됐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호처를 보자. 이런 주장이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경찰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 문제를 놓고 공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법무부도 대상에서 빠졌지만 대검찰청을 상대로 마약 단속 계획과 참사 연관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핵심 원인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의 배치 문제라든가 또는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기관과 증인들이 조사에 불응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을 비롯한 증인 채택 다툼이 벌어지면 전반적인 국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수사 과정,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등 자료 제출의 적정성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적 참사에 대한 국민적 슬픔을 달래고 동시에 예산 정국 파도를 넘기 위해 여야가 통 크게 합의했지만 국정조사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외에 정부조직법 개정과 공공기관장 임기 문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놓고 이견이 큰 만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별도로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정책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미뤄왔던 정부조직법 개정과 그동안 알박기 인사 논란을 빚었던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정책협의체를 양당 정책위 의장, 원내 수석 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 운영한다. 특히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처의 부승격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보훈처 위상 강화에는 야당도 공감하는 터라 결국 뜨거운 감자는 여가부 존폐 여부가 될 공산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반발 기류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여성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 업무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폐지해버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이 공공기관의 수장을 맡는 게 장기적으로 옳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현재 진행형이어서 세부 항목을 놓고는 기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선 공통공약 실천과 인구,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선 여야가 초당적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소방, 구청 관계자와 이태원 역장 등 9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주요 피의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는데 특수본은 다음 주 이들 가운데 현장 책임자 등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9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온 겁니다. 유 부구청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은 헬로윈을 앞두고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특수본이 지금까지 입건한 피해자는 모두 17명. 지하철 무정차를 두고 경찰과 진실 공방을 벌여온 이태원 역장도 포함됐습니다. 특수본은 서울교통공사 내규 등에 근거해 역장이 관계기관 요청과 상관없이 역사 상황 등에 따라 무정차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가운데는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현장 책임자로서 대처가 미흡했고 늑장 보고를 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도 헬로윈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특수부는 참사 뒤 경찰 내부에서 해당 보고서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 곧 김강호 서울청장 등 윗선을 불러 관여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했던 소방노조는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에 이어 지휘팀장도 피해자로 전환된 가운데 소방노조는 특수본이 윗선이 아닌 현장 공무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행안부 수사가 진행되고 그랬지만 여전히 우리가 문제가 가장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고 특수본은 다음 주까지 주요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이 친분을 자랑해왔던 인물들,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토교통부와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실 직원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넣어 이 전 사무부총장이 채용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당시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21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직후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란 문자 메시지를 넣거나 상근 고문과 민주당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 겸직 논란이 일자 노 전 실장이 겸직 가능이라며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보낸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실장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선 빠졌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강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달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10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엔 이 전 사무부총장이 박 씨에게 친분을 과시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엔 노 전 실장뿐만 아니라 당시 장관과 중진 의원 등 야권 인사 10여 명의 실명이 담겼습니다. 최근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출국 금지 조치도 내린 상태입니다. 야권을 겨냥한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이노공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1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반면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에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이던 원유철 전 의원은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청탁 대상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 비리 의혹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이 제보자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전 경기도청 7급 별정직 공무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 대표 측근인 배 모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 1억 5천만 원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해당 현금을 이재명 대표 명의의 이 통장에 넣으라고 지시를 받고 입금한 뒤 통장 사진을 배 씨에게 보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현금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섞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윤 대통령의 한국 투자 요청에 대해서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로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첫 수출 전략 회의에서 세계 5대 수출 대국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석영 기자입니다. 화면으로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과 테슬라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 지난 14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남을 계획했다가 머스크의 현지 방문 취소로 화상 면담으로 바뀐 겁니다. 30분 동안의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을 고려해서 테슬라 측의 그런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여건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탄 없이 얘기해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I'd like to say thank you very much for the generous offer. We're giving it very careful consideration. I think Korea is one of the top choices for us. 머스크는 테슬라가 한국 부품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내년엔 관련 구매 금액만 13조 원 이상이 될 거로 전망했습니다. 스페이스X와 한국우주산업기업 간 협력을 당부하자 머스크가 적극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어서 코트라에서 제1차 수출 전략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세계 5대 수출 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 기조지만 수출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자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는 정말 초대형 기업이 아니라면은 이런 환경에서 수출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더욱 용의주도하게 외교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한 사우디 회담에서 체결된 계약과 양해각서 26건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특히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한 추가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우디 측의 실행 의지도 강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됩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 추가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성과가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외교는 철저히 경제와 안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분간은 언론관 등을 둘러싼 논란 해소보다는 순방 등을 통해 이뤄낸 성과를 다지기 위한 후속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인상은 하되 한 단계만 올리는 긴축 속도 조절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리 인상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쯤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위원 7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앞서 인상을 결정한 4차례 회의는 모두 만장일치였지만 지난 10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의견이 갈렸습니다. 국내외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은 만큼 내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도 만장일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단계 0.25%포인트만 올리는 베이비 스텝 전망이 우세하지만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져 달러 가격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건 부담 요인입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한 전문가 조사에서 인상 의견이 유력한 가운데 응답자의 70%는 0.25%포인트 인상을 전망했지만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하는 의견도 29%였습니다.
25피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긴축 내지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소수 의견이 한 분 정도 나오시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채권 시장 불안도 해소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해서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함께 한국은행이 밝힐 경제 전망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8월에 2.1%로 예상했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낮추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다 2% 아래로 지금 전망한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들 당연히 이제 최근의 자료들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이 전망될 경우 최종 금리 수준도 예상보다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기준금리 최종 수준은 3.5에서 3.75% 정도인데 내년 상반기 4차례 열릴 금통위에서 한두 차례 소폭 인상에 그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다만 미국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벌어지는 한미 금리 차를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최종 기준금리 전망이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보니 공시가격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면적 76제곱미터가 19억 850만 원에 팔렸는데 이는 공시가격 19억 3,700만 원보다 3천만 원가량 낮은 것입니다. 이처럼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자 정부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며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조세 저항까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기존의 과도한 현실화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산정된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로 모두 기존 계획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춥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9억 원 이상 주택에서 현실화율이 더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지난 정부가 현실화가 미흡한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14억 원 아파트 시세가 10% 내릴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50만 원 이상 보유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정부는 2024년 이후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난 6월 60%에서 45%로 낮춘 데 이어 추가로 인하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등의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종부세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화물연대가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만 5천 명은 내일 오전 10시쯤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동시다발적인 파업에 나섭니다. 이들은 올해로 시행이 끝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적으로 물류 운송을 거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물류 차질이 우려되면서 정부는 파업 기간 비상수송 차량 지원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화물연대 측의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노조와 택시지부 등 운송 노동자들도 오늘 연대의 뜻을 밝히면서 파업 기간 추가 화물의 대체 수송 일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 물류 중심인 인천항은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실제 파업이 벌어질 경우 컨테이너 정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성호 기자입니다. 인천항에서는 4개 터미널에서 하루에 20피트짜리 10,000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많은 만큼 컨테이너 야적장 장치율이 평소 70%에 달해 단 며칠만 운송이 중단되더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치율이 80%를 넘게 되면 선박 하역 작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항만 당국은 인천항에 들어온 컨테이너가 제때 운송되지 않으면 일단 임시 장치장으로 옮겨 부두 혼잡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인천 신항 배후 단지 등 5곳에 긴급히 임시 장치장을 마련했습니다. 43만여 제곱미터 임시 장치장에 20피트짜리 컨테이너 5만 6천여 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안에서만 컨테이너를 옮기는 이른바 번호판 없는 야득 트랙터가 컨테이너 야적장까지 임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만 당국은 군 위탁 차량 등 비상 수송 차량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가 임시 장치장으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3년 동안이나 시신을 숨겨두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긴 친부모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상한 점을 놓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신고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시의 빌라입니다. 지난 2020년 초 이곳에 살면서 15개월 난 딸이 숨진 것을 발견한 어머니 34살 A씨는 시신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A씨는 먼저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경기도 부천에 있는 친정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아이 아버지 B씨가 서울에 있는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시신을 숨겼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들통났습니다. 숨진 딸의 주소지가 경기 포천시에 있는 친척집이었는데 아이의 행적을 찾지 못한 시청 공무원이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어린이집 미용, 건강검진, 미검진 아동 중 시스템으로 통보된 아동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는데 소재가 불명확한 아동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고 추적 끝에 지난 14일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딸이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400만 원 정도의 양육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며 살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아이를 방임한 책임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특정할 사안으로 경찰은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만기 출소한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가 경기 화성시에 자리 잡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도 초등학교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사갈 것으로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이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경기 화성시 원룸촌 앞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한데 모여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징역 15년을 산 박병화가 만기 출소해 이곳에 자리 잡은 지 한 달째.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박 씨의 퇴거와 보호관찰소 입소를 요구합니다. 연쇄 성폭행범이 화성시를 떠나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평화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싸울 것이다. 박병화의 주거지 앞에 설치된 게시판입니다. 박 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는 메모와 거주를 반대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서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방을 내준 임대인은 박 씨가 연쇄 성폭행범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집을 비우라는 소송을 냈지만 아직 재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도 최근 초등학교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새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근처 주민들과 건물주는 조두순의 이사를 막겠다며 펜스와 화물차로 집 입구를 틀어막고 2층 출입구는 아예 철문을 용접해놨습니다. 중대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두고 논란이 잇따르는 상황. 박병화가 거주하는 화성시는 주변 여성 1인 가구 등 900여 가구에 문열림 센서와 안심벨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조두순이 거주하는 안산시도 새 거주지 주변 CCTV와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고 순찰초소도 새로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살해하겠다라고 신고한 뒤 경찰을 위협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죽이겠다고 신고한 뒤 출동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기르면서 국가의 양육 지원이 부족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외화 자금을 빼돌려 해외에서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사들이고 또 법인 자금으로 상습적으로 원정 도박을 벌여왔던 역외 탈세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내 자회사 이익을 편법으로 반출한 일부 다국적 기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사주 A씨는 법인 직원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 현금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했습니다. 또 법인카드로 카지노 호텔에서 원정 도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년간 64회에 걸쳐 3억 원대 도박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주 B씨는 차명으로 보유한 해외 현지 법인의 투자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고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해외 부동산은 취득 신고도 안 해 외화 자금을 불법 반출한 겁니다. 또 쇼핑 등 호화 생활도 누렸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자들이 내국 법인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로 들어올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며 외화 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탈세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해 과세를 회피한 경우도 포착됐습니다. 사업 구조를 바꾸면서 내국 법인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천 징수 세액은 내지 않는 대신 해외 관계사에는 수입 대금을 지불해 소득이 해외로 이전됐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을 부당 이전하고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해외로 이전한 다국적 기업 등 5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외환정보 등 국내외 과세 정보를 통합한 전산 시스템이 역외 탈세 조사에 활용됐습니다. 국부가 부당 유출되고 가세 주권이 침해되는 반사회적 위법 행위입니다. 법인 사주와 관련인까지 포렌식, 금융조사, 정보교환 등 끝까지 추적 과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역외 탈세 조사를 통해 추징된 세금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법인세가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증여세 순이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 때문에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여드름 연고가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의 통관과 또 판매 과정에서의 허점을 악용한 건데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차단에 나섰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피부 관리 제품으로 유명한 A사의 여드름 치료 연고입니다. 판매업체에선 해당 제품이 피부 건조함 없이 염증을 진정시켜준다고 광고합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 성분이 최대 강도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 성분은 여드름 연고에서 세안제까지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포털 사이트와 연계된 해외 직구업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불법입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쉽게 말해 살균제, 표백제 역할을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해놨습니다.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흔하게는 이제 피부염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 빨개지고 각질이 막 생기고 간지럽고 따갑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벤조일 퍼옥사이드 관련 제품은 의약품으로만 취급하도록 돼 있지만 해외 직구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의약품 인증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법 제품이 어떻게 버젓이 판매될 수 있을까?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를 인증해 판매하는 제품 하나하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매 대행 허가만 받고 화장품을 판매하는 해외 직구업체는 이런 까다로운 감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관세청을 통해서 이게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식약처가 좀 주도적으로 관세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통과되지 않도록. 불법 유통제품을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 구제도 어렵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뒤늦게 해당 제품 판매에 대해 일일이 차단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2달 만에 최다를 기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정점 전에 개량 백신 접종을 서두르기 위해 접종 간격을 줄이고 젊은 층 접종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는 7만 32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700여 명 늘었습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늘며 63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53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0% 넘게 급증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전주와 같은 1.1로 5주 연속 1을 넘기며 확산세를 이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겨울철 재유행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개량 백신을 맞는 사람은 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더욱 고삐를 죄기로 했습니다. 최종 접종일이나 확진일로부터 넉 달이었던 접종 간격을 석 달로 단축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는 유행 정점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변이주, 하위 변이주는 증가 추세에 있고 접종 간격이 경과됨에 따라서 특히 10주, 12주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서 중화항체가가 감소되기 때문에 접종 간격을 단축하게 될 필요성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량 백신 세 종류 사이에는 효과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적기에 고위험군뿐 아니라 젊은 층도 적극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실 18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접종에 동참해 주시기를 이제 권고를 드리고 싶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허가 연령을 6세 이상, 또한 유럽 같은 경우는 12세 이상까지 확대해서 개량 백신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당국은 개량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백신 대신 이가 개량 백신만 활용하기로 해 초기 단가 백신 폐기는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올해 겨울은 예년보다 춥고 또 기온 변화도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2월 시작부터 강추위가 찾아오고 서해안에는 폭설이 자주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가 내렸지만 날씨는 온화했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왔던 예년과 달리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포근했던 늦가을 날씨는 12월의 시작과 함께 돌변하겠습니다. 내륙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하며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12월이 시작되는 다음 주 중후반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확장을 하면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는 등 기온의 변동이 크겠습니다. 3년째 계속된 라니냐의 영향으로 겨울 초반에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겨울 중 가장 추운 1월에는 북극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겠지만 한파가 오래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년보다 춥지만 기록적인 한파 가능성은 낮게 보는 이유입니다. 올 겨울에도 라니냐 영향이 이어지면서 12월 초반에는 한두 차례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1월에도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겠지만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향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은 1월과 반대로 겨울 추위가 일찍 물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겨울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지만 12월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에 폭설이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국회에 살짝 훈풍이 좀 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열기로 여야가 전격 합의한 건데요. 자,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문 발표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들은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또 그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발짝씩 다가서서 결국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지금 오랜만에 이런 협치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를 하고 바로 국정조사 실시한다. 이 정도로 합의가 된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국조를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화하는 공세로 삼아서 공격을 좀 했던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이나 집권 여당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거부하는 걸로 계속 강하게 맞부딪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4일 내일이면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버리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통과된 다음에는 그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든 하지 않든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우리 당내에서도 그 현실적인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그 민주당이 애초에 제안했던 국정조사 계획서의 내용들에 무리한 정쟁화될 수 있는 어떤 그 조사의 대상이라든지 조사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했고, 그래서 아마 어제 오늘 사이에 주호영 대표하고 박홍우 대표 사이에 그 조사 대상, 조사 범위, 조사 방식 이런 것들 조금 더 손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정쟁화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건 좀 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국회가 입법부로서 이 대참사가 난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미비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어떤 손을 봐야 될 것이라든지 미흡했던 점들을 따져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야 간에 정말 극적으로 막판에 합의를 봐서 시기를 뒤로 미뤘지만 어쨌든 공동으로 하기로 했다는 점은 오랜만에 참 듣기 좋은 정치권에서 그 협치의 하나의 새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제도 주호영 의원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도 너무 양보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안을 국민의힘이 그래도 의총에서 통과시킨 거는, 추인을 해준 거는 현실적인 이유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당내에서도 현역 의원들이 계시지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침묵으로 또 말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국정조사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 또 여론조사도 보면 대부분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여론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견들이 사실 물밑에 있었던 것이고, 물론 용산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밀어붙여서 강경하게 지금 맞부딪히는 것이 과연 우리 집권 여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밑에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래도 그 전면에 나서서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명분을 가졌고, 그러면서 참여할 수 있는 또 출구를 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추인을 해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국정조사 계획서가 이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테고요. 내일부터 해서 45일간. 그런데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개시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건데, 자
그 범위를 두고 신경전이 좀 오갔는데 대통령실 특히 넣을지 말지가 마지막까지 진통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 국정 상황실만 놓고 비서실, 경호처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야당이 또 한 발짝 양보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를 그동안 전면 거부했던 부분은 수사를 지켜보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쟁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명분이었는데요. 사실 어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함께 눈물 흘리면서 보셨겠지만 그 유족들의 일부가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 그래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든 그 울림의 목소리들이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을 거고 더 이상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제 국정조사를 하는 걸로 지금 전향적으로 나온 것이고 민주당도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협상장에 앉아서 서로 간에 조금씩 한 발씩은 또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대통령실 관련해서는 국정상황실이 가장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분명히 국정조사의 대상에 들어갔고요. 다만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도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태원 참사라는 그런 국가위기 상태에서 어떻게 대통령실과 또 대통령과 그리고 국가안보실이 긴밀하게 움직였는지도 분명히 지적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어느 정도는 양보는 했지만 그래도 이 참사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또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야당은 당초 대통령실에 경호처도 넣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야3당은 지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오늘 경호실은 빠졌습니다만은 앞으로 과정에서 좀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빠진 건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여야 간의 일정 정도 이제 그 원만한 그 양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처를 넣는다는 것은 경호처라는 기관 조사를 하고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정조사 요구 계획서에 보면 대통령실 이전이 주요한 원인으로 하나 돼 있고 또 마약과의 전쟁 선포라는 게 또 주요한 원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직접적 원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대통령실 이전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관 조사가 바로 경호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뺐기 때문에 당연히 안보실 위기관리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통령 국정상황실은 당연히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무부가 빠지고 대검이 들어갔던 것도 저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거 하는 한동훈 법무장관 특정 개인을 겨냥한 정치 공세가 그동안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빠진 것도 아마 민주당 쪽에서 그 정도는 좀 양보를 해준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상징적으로 경호실이 빠지고 법무부가 빠졌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그동안에 반발했던 마약과의 전쟁이라든지 대통령실 이전이 마치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냐 정치 공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우리 측의 요구를 민주당이 그나마 좀 수용했던 거라고 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관 조사하고 자료 요청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여야 간의 공방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측의 얘기를 이번에는 여야가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합의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됐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지금까지 합의되고도 중간에 변수가 있어서 번복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서 좀 아슬아슬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남은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일단 경호처하고 법무부는 빠지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경호처는 빠졌지만 그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 인력의 어떤 추가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사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그래도 분명히 검토는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다가 자료 요청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약 단속과 관련된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태원 헬로윈 그 축제 때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검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조사 과정에서 경호처나 법무부는 대상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관련돼서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의 어떤 그 증인 채택이나 자료 요청에서 분명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야 간에 또 정쟁이 격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유가족들의 그 울부짖음을 본다면 사실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뭐 더한 것이라도 해서 진상규명이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달라는 입장이시기 때문에요. 정치권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합의했으니까 그 합의를 깨지 않고 국민들에게 뭔가를 좀 국회의 역할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야 간의 대립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여전히 강경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좀 내부 반발 목소리가 좀 커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최근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몇 가지 이제 그런 해프닝 같은 게 있었죠. 네. 그 운영위원회 국회 상임위에서 국정감사할 때 수석에 대해서 이제 당시 주호영 운영위원장이 퇴장시킨 것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있었다. 예. 그리고 또 몇몇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그건 제가 볼 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나중에 말을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고 실제로 지금 나온 언론 보도로는 당시 당사자였던 김은혜 수석이 너무 힘들어서 퇴장시켜 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저간의 사정을 보면 그것도 지나치게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뭐 강경파가 압박한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에서는 MBC 사태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그렇고 그다음 이상민 장관 그 사퇴 문제도 그렇고 번번이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정치 공세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좀 많이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경파의 목소리가 있다고 해서 침묵하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그 목소리 모두 동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여의도의 어떤 이 메커니즘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민심을 생각하고 여론의 흐름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내후년에 있을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을 생각해 본다면 총선까지 고려해 본다면 어찌됐든 정치권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여야 간에 서로 합의하고 협치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이 합의의 끈들을 만들어 놔야지 거의 전쟁 수준에서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는 것은 사실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변에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오늘도 주호영 원내대표 그런 이야기 했죠. 뭐 끌려가지 말라는 일부의 주문도 있었다. 네. 제가 볼 때 일부의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주문, 침묵한 다수도 많다. 예. 대통령실 최근 여러 이슈에서 굉장히 강경 행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궁금한데 오늘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정에 대통령실 의중도 좀 반영이 됐을까요?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정도의 큰 정치적 쟁점을 타결하는데 용산과의 조율 없이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국정조사를 타결한다는 의미에서는 용산과 일정 정도 저는 사전에 물밑에서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이 정도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오히려 여론조사의 상의 어떤 민심이라든지 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정무적 판단하에서 서로 간에 조율을 하지 않았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입장과 결을 같이 해오던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의 접근 방식에 대한 지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여당 내에서 홍보수석실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조수진 의원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 그 MBC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것도요. 대통령 전용기에 꼭 태워야 된다는 의무 조항은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 홍보수석실에서 잘못한 것은 이러이러하면 재발 방지라든지 그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다 생략되면서 모든 어떤 부담이 대통령 본인에게 모두가 옮겨가는 그런 건 정말 잘못한 거죠, 참모들이. 네. 최근 불거진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제 같이 의견을 모아갔는데 그 MBC 기자 전용기에서 내리게 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조금 그 대통령실의 참모진의 그 대응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당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이 내렸을 네. 때도 당내 일부 의견에서는 좀 과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결정에 오히려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고요. 저도 그런 의견을 사실 필요한 바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개 의원들 중심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그 분위기를 따라서 강하게 대처를 했고 강하게 대처했던 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MBC의 원천 책임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MBC가 애초에 먼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고 잘못한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수진 의원 같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 제기하는 건 뭐냐면 MBC의 잘못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저런 결정은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저는 오늘 애정어린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정무적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해외 순방에서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외교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났던 것도 그런 탑승기 배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같이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순방의 효과를 온전히 가지지 그렇죠. 못했다.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거죠. 지금 조수진 의원이 말한 것처럼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 배제하는 결정을 홍보수석실에서 냈다고 한다면 이건 제일 큰 문제고 홍보수석에서 먼저 내지 않고 대통령이 그런 의중을 밝혔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이란 참모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까지도 같이 건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토론하는 역할들을 해줘야 그게 참모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못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따라서 하기만 한다면 이것이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올 그 정치적 부담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조수진 의원이 제기를 한 것 같고 지금 저는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용산의 분위기나 대통령실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 일부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에서 강경일변도로 그리고 대통령실의 코드만 맞추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는 저는 그런 면에서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반영해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대통령실의 임무이고 집권 여당의 이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도록 뒷받침하는 그렇죠. 이것이 책무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장현주 위원장께서는 조수진 의원의 지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는데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조수진 의원이 결국에는 좀 비판하고자 했던 부분은 대통령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홍보수석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제는 멈춰지고 중단된 도어 스태핑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MBC에 대해서 전용기 배제 조치가 헌법수호를 위한 조치였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헌법수호라는 말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정도의 결정이 홍보수석이나 홍보수석실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수호 차원에서 전용기에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셨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조수진 의원도 그 말들을 다 알고 있는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홍보수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돌려서는 대통령실과 또 대통령의 언론관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 이슈와 달리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이제 조명 사용 발언을 했고요. 그 발언 이후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또 발언에 대해서 그 여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자, 대통령실의 1호 고발 대상이 됐죠. 민주당 장경태 의원. 자, 물러설 생각이 없는 듯 보입니다. 오늘은 스스로를 장준하 선생에 비유를 했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1974년 시행된 유신 정권 긴급조치 1호로 동대문을 국회의원이었던 장준하 백기환 선생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2022년 윤신 정권 고발 조치 1호가 탄생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혹 제기에 고발로 대응하는 대통령실의 사상 초유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의 성역은 김건희 여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역사적인 고발을 해주셨으니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제2의 장준하가 되어 역사의 진실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고발을 해주셨으니까 역사적으로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자,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로 옥고를 치른 장준하 선생을 언급하면서 내가 제2의 장준하가 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장현주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장준하 의원과 좀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동대문 을이랑 같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고 일단 지역구가 예, 지역구가 같다. 일단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또 긴급조치로 얘기를 꺼내면서 본인이 그 대통령실의 1호 고발 대상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1호 고발을 한 사건 자체가 조명이 있냐 없냐 여부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정말 국가적인 명운이 걸렸거나 국가적인 뭐 이익이 걸렸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뭔가 안전이라든지 정말 대통령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조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론 이 부분을 영부인과 관련된 것이니까 허위사실로 명백하게 엄중하게 판단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자체만 봤을 때는 아마 장경태 의원으로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준하, 제2의 장준하가 되겠다 이런 말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사실 대통령실이 장경태 의원의 체급을 좀 키워주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이 키워주고 있다. 예,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를 1호 고발 사건으로 만들어주면서 사건을 키우고 재생산하고 있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김건희 여사가 그 캄보디아에 가서 그 화나를 안고 찍은 사진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화나를 대상화했다라는 빈곤 포르노 논란에서 갑자기 이제 조명 논란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의 어떤 대응 자체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그냥 이 논란들을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마무리 짓고 좀 매듭을 짓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자꾸만 확대 재생산하고 갈등을 키워가는 모습이 들거든요. 급기야는 형사 고발을 해버리게 되니까 장경태 의원으로서는 더더욱이나 본인이 탄압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조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계속 회자가 되게 하는 것 같아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반응이나 이런 대응 자체가 정무적으로 봤을 때도 뭐가 이익이 되는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의 발언 수위도 지금 연일 높아지고 있어요. 어제는 뭐 카메라 기종도 궁금하고 반사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궁금하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던데,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의원의 체급을 키워주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장경태 의원이 이 일을 조금 더 키워가는 측면은 없을까요? 장경태 의원 본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내 정치적 체급을 키워준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과연 누구에게 득실이 되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물론 대통령실에서 고발하지 않고 장경태 의원 스스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정치를 해보면 정치에 가는 과정에서 제가 정말 무고하게 아무 죄도 없이 가짜뉴스에 시달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저도 그냥 인간적이니까 잠잠해지겠지 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맞서면 또 같은 급이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마치 그들의 가짜뉴스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유포되면서 준동하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지역에서 그런 경우를 당해보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형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실에서 고발 조치한 것은 최후의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경태 의원의 첫 번째 빈곤 포르노 발언부터 시작해서 이 조명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계속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밝혔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해라, 해명을 하라고 이야기했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계속 말을 더 심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생각을 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74년에 있었던 장준하 의원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누가 봐도 좀 믿기 어려운 상황이죠. 긴급조치란 게 뭡니까? 박정희 정권이 종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헌법을 무단으로 계엄령을 내리고 바꿔가지고 긴급조치를 때려서 사법부의 판결도 없이 무조건 유신철폐, 독재 타도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만 해도 영장 없이 잡아가던 시대입니다. 그것으로 1호가 걸린 사람이 장준하 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장경태 의원이 그런 상황입니까? 무슨 반독재 투쟁합니까? 지금 독재 시대에 무슨 민주화 요구하고 있습니까? 가짜뉴스를 내놓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 시정을 안 하니까 정말 영부인 쪽에서는 마지막에 불가피한 법적 조치로 고발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2의 장준하라고 하면 저는 정말 민주화 투쟁으로 돌아가신 장준하 선생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입니다. 예. 자,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좀 형사 고발을 한 상태고요. 여당에서는 의원직 사퇴하라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치 공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하는 의원은 여지까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를 여당에서 모를 리가 없을 테니까요. 예. 당연히 이제 장경태 의원에 대한 책임을 좀 더 부각하고자 하는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저 정치적인 공세인 것 같고,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좀 일치 단결해서 단일 대우로 또 심기 경호 내지는 나아가서 보호해주는 그런 모양새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온 정치 공세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예.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대장동 수사 키맨이죠.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근데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언론과 따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미리 밝혔거든요. 이 의중 어떻게 읽으십니까? 지금 구속기간 만료로 나온 분이 이제 벌써 유동규 씨가 나와서 이러저러한 언론 인터뷰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남욱 씨도 나와서 지금 또 재판정에서나 아니면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김만배 씨가 그 세 중에서는 유동규 씨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그 형제들하고 이 대장동 일당들 연결해주는 키맨 역할을 했던 게 김만배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만배 씨 입장에서도 자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 불구속의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자기의 양심껏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지금 나왔던 유동규 씨나 이 남욱 씨처럼 언론에 대고 이러이러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법정에선 진술할 수밖에 없는 법정에 상황이고요. 진술해야 되죠. 왜냐하면 뭐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동안 진술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동안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유동규와 김만배가 연결되면서 대장동 일당의 프로젝트와 성남시장 주위의 측근들과의 연결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그 입을 쥐고 있는 그 키맨은 저는 김만배 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만배 씨가 법정에서 진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남욱 변호사가 이미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 측 지분이라는 거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상황이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도 비슷한 진술을 한 이런 상황인데 자, 이 상황에서 재판에서 앞으로 김만배 씨가 어느 방향으로 진술할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지적을 해주셨지만 남욱 변호사가 했다는 말은 천화동인 1호의 일부 지분이 이재명 측 것이다라고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욱 변호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인이 경험한 것은 들었다는 것인 거고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사실 자기가 경험하거나 알게 된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들어서 알게 된 증거인 것이죠. 사실 이 전문 진술이라는 건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들었다는 그 내용의 진실,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그 말의 진실은 남욱 변호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이제 유죄의 증거로 쓰이려면 김만배 씨가 내가 남욱 변호사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그 말 내용, 그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누구 것이라는 그 말의 내용까지도 진실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증거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김만배 씨는 검찰 출석할 때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정영학 그 회계사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는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내 것이라는 입장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여러 사람 복수 진술이 일치를 하더라도 김만배 씨가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게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일단 전문 진술의 경우에는 김만배 씨의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를 그래서 키맨이라고 지금 보는 것이 김만배 씨가 어떻게 얘기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것이고 예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는 그분 것이라고 돼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만배 씨가 해명하긴 했었습니다. 그냥 사업자들끼리 뭐 비용 가지고 다툼이 있으니까 그분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그 다툼을 종결하고자 했다라는 취지였고 계속해서 본인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일단 대장동 일당들 간의 그 지분의 소유주 에 대한 말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느 한쪽의 말이 진술이 뭐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아마 그 판사들도 굉장히 좀 많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남욱 변호사는 연일 그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든 대장동 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사금고 저수지 역할을 했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요. 지금 남욱 변호사가 폭로한 금액들을 쭉 더해보면 지금 40억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이 되더라고요. 이거 뭐 신빙성을 말씀하신 대로 법정에서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용부 원장이 구속됐을 때는 이제 유동규를 통해서 뭐 8억여 원 정도가 전달된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이 유동규 씨라든지 남욱 변호사 나와서 지금 새로운 진술들을 지금 하게 되는 걸 보면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성남시장 처음에 당선됐을 때부터 2014년 재선 준비하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준비하고 2022년 대선 경선이랑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정황상의 증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돈을 쓰기 위한 사금고 내지는 저수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이제 이번에 대장동 사업이라든지 위례동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욱 변호사가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액수를 또
결국은 검찰이 또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진술 자료라든지 아니면 증거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고, 그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라는 최측근의 허락하에 유동규 씨는 김만배를 정점으로 해서 연결고리를 해서 이 남욱과 정영학과 정민용과 이런 등등의 대장동 일동과 연결시켜준 역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지난해 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에서는 유동규 선에서 모든 게 진술이 중단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거고, 네. 지금 새로 조사가 시작되고 수사가 시작되면서 유동규의 입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고, 유동규 입이 열리면서 남욱 변호사도 입이 열려서 최근에 석방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1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다,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볼 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합리적인 심경의 변화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제 그들의 진술밖에 없다고 한다면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라든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근거 사실들을 결집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아마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더라도 기소장에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찰 수사 점점 이제 이재명 대표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용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 오늘 사의를 표명했고요. 김용 부원장 사표는 수리가 됐고, 정진상 실장 사표는 지금 구속적 부심이 오늘 심사가 진행이 됐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검찰하고 정진상 실장 측 공방이 오갔는데 구속적 부심 이거 받아들여질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사실 구속적 부심이 뭐 일반적인 경우에 참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재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서 바로 또 적부심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판부로서는 직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주고 나서 또 다시 또 이 구속영장 자체가 불법이었다, 부적법했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재판이다, 이런 평가를 하긴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항상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 서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서욱 전 장관이나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돼 있었지만 적부심을 청구해서 모두 다 인용돼서 지금 석방이 둘 다 되신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정진상 실장도 범죄 혐의 자체도 전면 부인하고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부분, 그리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여의도 근방에 업무 때문에 잠깐 나와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소명을 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구속적 부심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기대가 내부에는 정도 있습니다.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뭐 당직 이런 걸 떠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 미만이라고 예,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려운 재판입니다. 예. 오늘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수사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당내에서 약간 측근들의 수사에 대해 선을 그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강경 목소리와 그 일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라고 감지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당에서는 사실 국민의힘도 아까 실장님께서 침묵하는 대다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강경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좀 소수이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지금 조용히 이 수사와 또 야당 탄압에 대해서, 그리고 야당으로 나왔던 압수수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탄하시고 문제를 삼으시고 수사가 너무 불공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모두 혐의를 전혀 부인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검찰은 물증이나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뭐 스모킹건이 될 만한 것을 제시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대표와 이런 지도부 차원에서 단일 대우로 그 야권에 대한 탄압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좀 기조가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측근들이 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쯤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당내에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좀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본인의 결백이나 본인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라도 자기 스스로 가장 최측근 2명이라고 공언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무슨 정치적 이슈도 아니고 돈을 주고받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측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도 국민에게 저는 최소한의 저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적 행위이기 때문에
해명하는 게 더 이상하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그 했거든요. 정성호 의원이 말하는 개인적 행위라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는 모르고 예. 그 두 명의 최측근이 알아서 했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죠. 뭐, 예. 선을 긋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의 경우를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자금법으로 돈을 모아서 불법으로 챙겨왔던 그 받아왔던 안희정 실장 같은 경우 구속됐었습니다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지만 네. 결국은 유감 표명하고 사과했습니다. 또 차떼기 정당하고 그럴 때도 당시 한나라당 대표들 다 사과했습니다. 그게 지도자로서의 저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A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걸 사전에 알았든지 아니면 본인의 지시하였든지 그건 더 나쁜 경우입니다만 예.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또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고 그게까지 밝혀지지 않은 단계를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국민 앞에 밝혔던 최측근 2명이 불미스러운 일로 어찌됐든 정치 자금이나 뇌물과 관련해서 구속이 된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동지를 잃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란 말로 지금 그 상황을 모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당의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 구원 투수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서른 그리고 정성호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뭐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간다고 했다고 하면 또 미국에 나가 있는 또 이낙연 대표를 뭐 위로하고 또 그 오랜 친분 때문에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총선 앞두고서 당이 분열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저는 뭐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 측근이죠. 정성호 의원이 지금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본다. 이게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냐면 이 대표의 위기를 계기로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은 거거든요. 뭐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일축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정성호 의원은 이제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근거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지금 예. 이 시기 자체도 좀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또 수사의 칼날 앞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당의 지도부가 대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기화로 해서 본인의 어떤 재기를 꿈꾸는 이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에게도 전 대표에게도 좀 부정적이고 부담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전혀 서로에게 도움될 거 없는 너무나 부적절한 이야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이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인데 자, 만약에 이낙연 대표 뭐 내년 3월쯤에는 아까 서른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3월쯤에나 이제 올 것 같다. 빨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돌아오게 되면은 당내 구도가 좀 바뀔까요? 물론 이제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지금 거의 막판까지 와 있고 과연 금년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연초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사법 리스크의 이제 본판이 열리게 될 텐데 그런 게 확정됐을 경우에 과연 그러면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있어서 저는 뭐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부터 결국 못 견디고 낙마했을 때 그 다음 플랜 B를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꼭 지금 이낙연 대표가 물밑에서 준비해야 되느냐 이건 저도 이낙연 대표 스스로도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낙연계 의원들도 좀 선을 긋는 그렇죠. 발언은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플랜 B라는 게 꼭 이낙연 대표로서 대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당대표로서 있다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도저히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가 된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그건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비대위라면 꼭 그 전에 경선 때 같이 싸웠던 이낙연 대표를 비대위원장을 할지 아니면 전혀 다른 또 제3의 인물을 비대위원장을 할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플랜 B라는 것은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가 존속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가정해서 그 이후에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민주당 내에서는 또 민주당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준비를 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성호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분열하면 필패라는 말을 합니다만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걸려서 옴짝 달싹 못하면 그것도 필패입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뭐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플랜 B나 이런 얘기가 나오기에는 지금 굉장히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대표와 어떤 그리고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의 혐의가 아직까지는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특히나 검찰이 만에 하나의 경우를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겠죠. 그렇죠. 일단 뭐 만약을 전제로 하는 것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만약의 가능성보다는 지금 당장에 닥쳐오고 있는 뭐 사법적인 탄압이라든지 야당 탄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좀 더 골몰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좀 친문 구심점으로 거론되던 김경수 전 지사 오늘 가석방이 될지 관심이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마지막 그렇습니다. 질문으로 드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이 될 거라고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김경수 지사가 왜 이번에도 제외됐는지의 이유보다는 왜 이번에 원유철 전 의원과 최응집 전 사장이 가석방이 되었는지가 전 더 궁금합니다. 원유철 전 의원은 뇌물 비리 혐의였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부인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지금 대장동 사건과도 또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아시다시피 그 채용비리 사건의 어떤 몸통이었는데 왜 이분들은 가석방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제가 더 궁금합니다. 가석방은 이제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어서요. 아마 그 나름대로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무슨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장현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바로 내일 저녁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카타르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재용 기자. 네, 카타르 도하입니다. 네, 우리 대표팀 경기 전날이기 때문에 더욱 분주하게 보냈을 것 같은데, 자, 현지 분위기 전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내일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의 첫 경기가 열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앞입니다. 오늘 우리 대표팀은 공식 훈련을 통해 가볍게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내일 우루과이전에 대비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에는 벤투 감독과 미드필더 정우영 선수가 참석했는데요. 카타르에 도착한 이후 벤투 감독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 우루과이전에 손흥민과 김진수 선수는 출전하고 허벅지 부상 중인 황희찬 선수는 뛰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희찬은 허벅지 뒤쪽 근육에 통증이 있는데 좀처럼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오늘 훈련에도 불참했습니다. 반면 함께 재활 중이었던 수비수 김진수 선수는 이제 정상 컨디션을 회복했습니다. 8년 전 브라질,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모두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던 김진수 선수인데요. 이번에는 2전 3기 끝에 꿈에 그리던 월드컵 본선 무대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꺾는 그야말로 대이변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현지 분위기도 더 뜨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이곳 카타르 도하 시내 곳곳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를 들고 환호성을 외치는 시민들의 모습을 어제 저녁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카타르와 이란 등 아시아 국가들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극적인 승리를 거두자 이곳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에게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진수, 손준호 선수 모두 우리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축구라는 스포츠가 강팀이 또 질 수 있는 경기도 있고 약팀이 또 경기를 이기는 경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사우디가 이긴 거에 있어 저희한테도 희망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를 임하는 자세나 경기를 뛰면서 정말 선수들이 간절함이랑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사우디가 이긴 게 좀 저희 선수들한테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기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내일 열리는 우리나라와 우루과이의 경기는 더욱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모든 국가들의 선전을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저원입니다. 경찰은 내일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거리 응원 현장에 기동대와 특공대를 투입해서 인파 관리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8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경찰 특공대도 투입해 폭발물 검색 등 테러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태원 참사 뒤 높아진 인파 밀집 우려를 감안해서 행사장 구역별로 출입구를 다르게 배치하고 뒤풀이 인사가 몰릴 수 있는 주변 유흥가에도 기동대를 배치할 방침입니다.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겨냥해서 비판을 쏟아냈던 호날두가 월드컵 첫 경기를 눈앞에 두고 결국 팀을 떠났습니다. 맨유 구단은 호날두가 상호 합의로 즉각 팀을 떠난다고 발표해서 호날두는 지난해 8월 맨유에 복귀한 지 1년 3개월 만에 새로운 팀을 찾게 됐습니다. 12년 만에 친정팀 맨유에 돌아왔던 호날두는 지난해 복귀 시즌 24골로 활약했지만 올 시즌엔 사령탑 텐하흐 감독과 불화설 속에 부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보조금 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자신들도 법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마저 유사 조치에 나서면 한국 전기차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직도 이 법을 자신의 치적 1순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Inflation Reduction Act and the CHIPS and Science Act. But what I'm most excited about is that people are starting to see the impact of these legislative achievements in their own lives. 유럽산 전기차도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미 당국과 막판 협상을 벌이는 유럽연합이 이른바 유럽산 우선 구매법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무역 협정을 위반한 차별적 조치인 만큼 대응 조치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Il ne faut pas que l'Europe soit le dernier des Mohicans. Et nous devons défendre nos intérêts industriels européens avec plus de fermeté, plus de force et plus de rapidité. 유럽연합의 강경 대응은 손 놓고 있다간 유럽 내 전기차 투자가 위축될 거란 위기감 때문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공장에 설치하려던 배터리 제조 시설과 장비를 미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독일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도 미국 사업 확장을 발표했고 철강업체 아셀로미탈은 독일 생산을 줄이고 텍사스 제철소 투자 확대를 밝혔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올해 3분기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세 번째로 높은 11.4%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마저 자국산 우대 조치에 나설 경우 국내 업체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령은 다음 달 말쯤 마련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다음 달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무역협의회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막판 논의합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YTN의 일대 주주인 한전 KDN이 이사회에서 YTN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한전 KDN은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나설 계획인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한전 KDN이 이사회를 열고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진행한 표결 결과 7명의 이사 가운데 4명이 찬성, 1명 반대, 2명이 기권하면서 매각 진행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매각 결정은 긴축 재정을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YTN 지분 소유가 한전 KDN 고유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매각 대금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고 언론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한전 KDN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지분을 취득한 이후 25년 만에 YTN 지분 21.4%를 시장에 모두 내놓게 됐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 언론 노동조합은 언론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효용사, 수익과 민영화라는 포장을 통해서 결국에 YTN을 우리가 먹지 못할 바에는 팔아버리겠다. YTN이 추구했던 공영, 공익, 이 가치는 어떻게 사실합니까?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으로 YTN 민영화가 현실화했다며 방송의 중립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도 채널의 공적 역할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공기관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고 오히려 이제 조직의 성격으로 본다면 굉장히 공적인데 역설적으로 굉장히 진영론적이고 굉장히 당파적이란 말이죠. 이런 어떤 역설들이 왜 발생했는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 언론사들 자신들도 사실은 상당히 좀 자기의 혁신에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한전 KDN은 YTN 지분에 대한 매각 대상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반발도 거세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성명을 내고 한전 KDN 이사회가 결국 준공영 방송 주기기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야욕이 언론 자유뿐 아니라 언론의 존재 이유까지 뿌리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기 동력이나 저소음 항공기로 하늘을 날아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차세대 교통체계를 도심항공교통, 영어 약자로 UA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는 최초로 국내 기업이 제작한 기체로 비행이 이루어졌는데 정부는 택시요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사람이나 화물을 태우고 날 수 있는 UAM 기체가 건물 옥상에 만든 임시 비행장에서 출발해 강변을 한 바퀴 날고 돌아옵니다. 조종사 없이도 비행 가능한 무인 방식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 시연인데 국내 기업에서 만든 기체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전을 고려해 사람은 타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300kg 정도에 최고 시속은 90km대입니다. 항상 일정의 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직선 거리로 항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경기도권까지 한 20분 정도의 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도 비교해도 현재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력이 우위에 있다고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체뿐만이 아닌 교통관리나 인프라 등에 대한 세계 경쟁력을 4위로 간주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25년 도심에서 공항을 오가는 구간을 시작으로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요금도 이용자 부담이 덜한 수준으로 점차 낮추겠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모범 택시보다 조금 비싼 수준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기술 발달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요금은 저희는 일반 택시 수준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인 만큼 국토부는 내년부터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종합 테스트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탐사보고서 기록 로스트 미얀마가 올해 민주언론상 본상을 받았습니다. 민주언론상 선정위원회는 YTN 보도가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의 현재를 생생하게 다뤘다며 위험과 위협을 무릅쓰고 현지를 직접 취재해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군부 독재의 실상을 고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은 지난달 방영한 로스트 미얀마 편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현재를 재조명하고 미얀마 현지와 국내 이주 노동자들의 실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초당파 상원 의원들이 행정부를 상대로 우크라이나에
무장 드론을 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무장 드론을 보낼 경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 소속의 상원 의원 16명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의 그레이 이글로 불리는 무인 정찰 공격기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무장 드론을 제공하면 전쟁의 전략적 경로를 우크라이나 쪽에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명한 상원 의원에는 공화당 소속인 조니 언스트와 제임스 이노프 의원은 물론 민주당 소속인 조 맨친, 마크 켈리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을 지낸 팀 케인 의원도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이란이 러시아에 군용 드론을 제공한 만큼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비슷한 지원을 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군이 무장 드론을 가지면 흑해에서 러시아 전함을 공격해 봉쇄를 깨뜨리고 우크라이나 경제와 세계 식량 가격에 대한 압력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들은 또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적시에 효과적인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 이글은 4기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고 최고 고도 9km에서 24시간 운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이착륙 시스템을 갖춰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달 초 미국 국방부는 군용 드론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런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포함해서 태평양 일대를 담당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우주군 부대를 창설하고 하와이주 사령부에서 창설식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인태사령부의 우주군을 창설한 것은 중국을 최대 경쟁자로 의식하면서 북한 ICBM 위협도 감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우주군 창설식이 하와이주에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브래들리 살츠만 우주군 참모총장은 연설에서 미군이 중국의 도전에 맞서 서둘러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주군은 우주사령부뿐 아니라 모든 전투사령부를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우주군 사령부를 다른 지역이 아닌 인태사령부에 가장 먼저 둔 것은 우주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 경쟁자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It's no accident that it happened here in the Indo-Pacific first. The most consequential theater with 4 of the 5 identified national security threats. 지난 18일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올해 들어서만 8차례 ICBM을 시험 발사하며 미국 본토를 겨냥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위협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우주군 창설을 추진하면서 북한 ICBM 등을 겨냥해 우주 공간에서 요격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새 미사일 방어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We will recognize that space is a new warfighting domain with the Space Force leading the way. My upcoming budget will invest in a space-based missile defense layer. 앞서 중국은 일찌감치 영유권 갈등으로 대립 중인 일본과 미국을 겨냥해 우주군 창설에 나섰습니다. 太空发展动向构建适应信息化作战需要的空天防御力量体系. 미 우주군이 중국과 북한 ICBM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처음 창설되면서 이 지역 내 스타워즈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란에서 20대 여성의 이른바 히잡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2달 넘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란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300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됐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초대 지도자 호메니의 생가로 추정되는 건물에 시위대가 불을 지르는 영상입니다. 지하철 역내에서는 정부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가 하면 경찰의 강경 진압에 비명을 지르거나 바닥에 쓰러진 시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9월 22살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뒤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자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8주 넘게 계속된 시위에 이란 정부가 강경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숨진 사람만 300여 명에 이른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Since the nationwide protest began on the 16th of September, over 300 people have been killed, including more than 40 children. 특히 이란 내 31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서 사망자가 나올 만큼 전국적인 피해입니다. 유엔 측은 이란 정부가 그런데도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urge the authorities to address the people's demands for equality, dignity and rights instead of using unnecessary or disproportionate force to suppress the protests. 월드컵에 참가한 이란 축구 선수단도 국가 재창을 거부하는 등 반정부 시위는 이란 각계각층으로 번지는 상황. 하지만 이란 당국은 시위에 가담했다며 외국인도 40명까지 체포하는 등 강경 진압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피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오늘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예년보다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이 오릅니다.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5도로 오늘보다 낮아지면서 더 쌀쌀해지겠지만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집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아침까지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겠고 오전까지 곳곳에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또 서쪽 지방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4도, 광주 6도, 대구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밤사이 중서부 곳곳에 한때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날이 급격히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